세 번째 트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TI 센터를 맡고 있는 신동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혜진 센터장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좀 트랙 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랙 3은 제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데이터 활용 사례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0분 앞 트랙과 마찬가지로 30분 발표, 5분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국방 방산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LIG 넥스원의 IPS 연구소의 권기상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상 소장님은 LIG 넥스원에서 비유도 무기 체계에 대한 IPS 연구 개발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IPS 업무는 무기 체계 RAM-C 분석 및 수명 주기간 소요되는 통합 체계 지원 요소와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메타버스 및 VR 기반의 교육 훈련 체계 관련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국방 방산 분야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상관이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발표 자료를 오픈할 수가 없는 관계로 아마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발표 자료를 제외하고 발표자 분 얼굴만 나오면서 이렇게 발표가 된다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권기상입니다. 화면만 보인다니까 더 긴장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메이크업을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국방 방산 분야의 데이터의 활용 사례입니다. 저 발표 다음에 보니까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와 방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재료를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장비와 인프라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위사업의 특성상 특히 데이터 관점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개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동차기 방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민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민수와 방위사업의 어떤 데이터 관점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방위사업 특성상 규정과 훈령에 기반해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또 후속 군수 지원을 수행하고 정비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의 의지보다는 국방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개발 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개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돼서 로드맵을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오니까 보통 이게 업체 소개를 간단하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저도 간단하게 또 회사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1976년도에 나이크호크라는 유도무기의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아래 그림처럼 유도무기, 해양, 감시정찰, 통신카드 C4I, 전자전, 항공우주처럼 전 분야에서 저희들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군에 갔다 오신 분이나 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무기체계에 부착되어 있는 명판에 저희 회사 LIG 넥스원을 보셨을 거로 판단됩니다. 현재 2022년 매출 기준으로 저희 회사는 글로벌 순위가 52, 국내에는 매출 순위가 1위인 업체입니다. 제가 국방 관련된 데이터 정책을 말씀드릴 이유가 민수와 달리 무기체계에서는 특정 업체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무기체계 소요를 소요군에서 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요 제기에 따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 관리를 방위사업청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해서 개발 업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발된 무기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평가를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사례가 보니까 현대모비스라서 좋은 사례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저희들이 이제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기 체계를 잠깐 좀 비교를 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현재 현대에서 만드는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월 1만 대 정도에 판매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운영되고 있는 SUV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 수량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소형 전술 차량 같은 경우는 수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는 표본 집단적인 차이가 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운영 기간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1년에 2만 킬로 정도의 차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10년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서 10만 킬로를 운영하고 있고 그 10만 대의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은 소형 전술 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임무, 훈련 정도에만 임무를 쓰다 보니까 전체 주행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확보할 수 있는 양도 되게 작습니다. 운영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 그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달리기 때문에 데이터의 통일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소형 전술 차량은 산악 지역과 비포장 도로를 혼합 운영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통일성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측면에서도 국방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수와 달리 저희들이 방사는 국방 예산을 통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가 고객인 소유군에 있습니다. 민수와 달리 소유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전략화 이후 단계에서는 쉽게 데이터를 확보를 하거나 관리하기에도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국방 데이터의 특징은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개인 경험입니다. 개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2021년도 국방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현재 데이터의 획득과 그다음 수집 자체가 보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제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군과 그다음에 개발 업체, 그다음에 군수사와 같은 정책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은 이 세 기관에 대해서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기적으로 자료 공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획득적인 측면 또 특정 업체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기관, 군도 육해 공군 다 따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또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잠시 후에 저희 회사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국방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비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분석하는데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정도의 그 국방 데이터에 대한 좀 개인적인 그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그 데이터 관련돼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군수통합정보체계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각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6회 공군별로 따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별로 따로 하고 있고 또 장비별로 그다음에 물자별로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수리 부속이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게 장비냐 탄약에 따라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기능적 측면으로서 정비 관련된 것인지 피복인지 아니면은 수속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발업체마다 그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서 현재 전산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은 현재 특정 업체에서 개발된 모든 무기 체계를 통합된 관리 체계가 아니고 하나의 무기 체계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다 보안 때문입니다. 그림처럼 개발 업체 간의 기술적인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는 당연히 업체 간의 공유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장표는 이제 국방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와 같이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가 있고 실제로 군에서 운영 유지에서 발생되는 야전 운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실장비를 통해서 획득 가능한 상태라든지 센서, 그다음 장비 운영했던 그 상태의 운영 환경에 대한 데이터, 크게 5개 정도 데이터를 국방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방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는 개발할 때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무기체계 전략화 이후에 한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된 데이터를 통해서 총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무기체계가 그대로 운영을 못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고장도 날 것이고 또 IT 기술에 따라서 부품 잔정도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새로운 사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 개량 사업의 기초 데이터를 현재 그 근거 자료로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다 보면 수리 부속이 발생됩니다. 고장난 이후에 수리 부속을 확보를 하면은 장비의 전문적 말로 가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장나기 전에 그것도 30년 동안의 운영에 필요한 수리 부속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급식, 필요, 물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방부는 데이터 활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장표는 국방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된 로드맵입니다. 제가 국방부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뭐 상세히 설명드릴 만한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부터 각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군에서 통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통합 체계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데이터 관련 측면에서는 2022년부터 시범, 그러니까 선도 사업,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2개 무기 체계에 대해서 데이터 관련돼서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장비의 운영 성과, 실제 말해서 뭐 고장 횟수라든지 이것이 구현 가능한지, 직관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운영자가 확인 가능한지를 선도 사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이걸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 키스트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면 2022년 12월 달부터 6년에 걸쳐서 CBM 특화연구센터인 국방핵심기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명주기 비용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툴이 없다 보니까 외산 툴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툴에 대한 국산화를 병행해서 각 군에 쓰고 있는 데이터의 통일성, 그다음 각 개발되는 무기 체계마다 상이한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 사업이 2023년부터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회사가 참여했던 2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7개월에 걸쳐서 저희 회사에서 개발했던 무기체계 1개와 또 한 가지 다른 업체에서 개발된 1개 무기체계 2개 업체에서 개발된 2개의 장비를 대상으로 해서 길지 않은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예측에서 나온 데이터를 말고 실제로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데이터, 장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장을 한번 분석해 보고 그걸 통해서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소프트를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수리 부수를 예측해 보자는 취지에서 선도 사업을 7개월 동안 수행을 하였습니다. 7개월 동안 수행한 결과 현재 크게 3가지 정도의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는데요. 기존의 그 무기체계 정비는 고장 나면은 그 시점 이후로 정비하는 사후 정비가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제작업체라든지 정비 부대 요청을 해서 정비하는 사후 정비. 그 다음에 정비자의 경험이라든가 설계자 경험에 따라서 고장 나기 전에 일정 기간, 뭐 주간, 월간, 분기처럼 시간 기반의 정비 예방 정비가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보니까 불필요한 수요 부속도 많이 발생되고 또 한 가지 고장난 시점 이후에 수요 부속 확보하기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 생겨서 향후에는 상태 기반, 실제로 고장 나기 전에 한번 상태를 추이를 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필요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데이터 발생되는 현황을 통해서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품목이 많이 식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자주 나는 품목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성능 개량 사업, 실제로 작전 개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작전 성능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품목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능 개량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관점인데요. 현재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 다 획득하기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는 문제, 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신규 장치의 개발성도 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만든 제품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품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기능을 가진 데이터들도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좀 힘들었었고 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결과를 관련 기관, 소요금 포함한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자체도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공을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제도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발굴되었고 사업적으로 또 기존에 10년 이상 운영된 장비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시점에 대한 근거는 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도출되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안 측면이 좀 완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개선 발굴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무기 체계를 예능 프로로 비교한다면 파이럿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파이럿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 현재 키스트 중심으로 해서 CBN 특화연구센터를 통해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9개 메이저 방산 업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9개 메이저 방산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12개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선도 과제에서 도출되었던 그런 개선사항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현재 제가 말씀드린 12개 무기 체계를 현재 1년 동안 이제 진행해 보다 보니까 각 업체마다 만들어진 데이터가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식도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또 총 수명 주기 비용을 분석하고 있지만은 그 분석되는 툴에 대한 것도 다 상이했고 입력 파라미터도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달에 원래 금년 7월달에 공고가 돼서 12월달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 R&D 예산의 어떤 조정 때문에 현재는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저는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요. 이 과제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산된 그 총 수명 주기 비용을 대한 분석 툴을 개발하고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알고리즘도 연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표준화된 데이터를 언젠가 통합해서 구축하는 그런 방안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무기 체계는 특정 업체만의 힘으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방산 데이터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현재 소요 제기하는 군과 사업관리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실제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업체가 모여서 이 5개의 과제에 대해서 데이터 측면에서의 공통화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 당사도 5개 과제 모두 참여해서 현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수 제품의 프로세스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방위사업비의 무기체계는 총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소요군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소요 제기를 하면은 그 소유자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개발업체, 국가를 포함한 개발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된 무기가 전력화 이후에 작전 개념이 변경되든지 또는 경제적인 수명 한계에 다해서 폐기되기까지 총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동안의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한 단계는 개발과 양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개발 업체의 관점에서는 운영 유지 단계, 통상적으로 AS를 3년으로 보고 있는데 AS 3년 이후 단에는 소유권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고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 단계에서와 데이터와 그다음에 AS 3년 동안은 저희들이 AS 요원들이 현장 출동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저희들 램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 신뢰도와 고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 요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이터는 정비 데이터입니다. 그 정비 데이터를 받아서 향후에 양산되는 무기 체계에 좀 더 설계를 보완하고 수리 부서를 잘 확보할 목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수 측면에서 가장 기초적이자 핵심적인 것이 고장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장률은 내가 만든 무기 체계가 운영 기간 동안에 몇 번의 고장이 날 것이냐. 그 고장이 나면은 평균에 몇 시간 간격으로 고장이 날 것이냐를 예측한 것이 고장률입니다. 실제 좋은 무기 체계는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명 주기 동안에 최적의 비용으로 장비를 운영하게끔의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30년이라는 가정하에서 30년 동안 무기 체계를 운영한다면은 진짜 그때 운영되는 운영 비용과 정비에 필요한 수리 비용, 그다음에 정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예측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고장률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장률은 크게 개발 단계에서 획득과 예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당사가 실제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지만은 기술이 성숙된 상용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조금 기술이 부족한 것은 도입을 해서 특정 구성품에 대해서 도입해서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 관련된 거는 상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현재 전력화돼서 운영 중에 있는 그 고장률 데이터를 입수해서 그 기반에 고장률을 분석하고 있고, 도입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원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데이터 시트라든가 저희들 레터를 통해서 고장률 데이터를 받아서 고장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개발 단계, 실제로 개발하는 장비에 대한 고장률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목록, 즉 BOM을 먼저 구축을 하고 있고요. BOM을 통해서 구축된 BOM에 대해서 부품 카테고리를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류를 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이 부품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분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국제 규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부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장률을 이용해서 고장률 기반에다가 그다음 나아가서 현재 부품이 갖고 있는 회로상에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운영 환경의 온도라든가 진동을 다 고려해서 고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툴을 이용해서 고장률을 분석합니다. 이런 고장률을 어떻게 개발 단계에서 활용을 하냐면은 실제로 고장률이 높은 품목들이 고고장률 품목에 대해서는 설계자들 피드백을 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제품으로 설계를 변경시키든지, 또 한 가지 설계 변경이 제한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실제 고장이 좀 낮더라도 한번 고장 나면은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중화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배치가 되고 나면은 안전기간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고, 이 3년이란 말은 보급체계 구축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이 3년 동안 발생되는 수리 부속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 조달하는 개념은 주장비 무기체계가 전략화됨과 동시에 이 3년째 필요한 수리 부속을 저희들이 동시에 보급해 줘야 됩니다. 이 수리 부속 또한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없다 보니까 적정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적정 비용 내에서 고장률 기반으로 해서 CSP라는 동시 조달 수리 부속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민수 차량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뭐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는 뭐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비소, 조금 나아가서는 AS센터에 가서 정비를 할 겁니다. 군의 무기 체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정비하는 경우 있고, 육군 기준으로 치면 사용자 정비, 그 다음에 대대급의 정비, 그다음 사단급의 정비, 군단급의 정비, 창정비라 크게 5가지의 정비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필요한 지원 장비를 보급해 줘야 되고요. 지원 장비가 보급해 주되 지원자가 몇 대가 적절한지 또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고장률 데이터 기반화해서 정비장비 소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정비 계단마다 필요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들어간다면은 군에서 그 정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의 각 정비 계단마다
몇 사람의 정비 인력이 필요한지를 이런 고장률 기반으로 해서 정비 인력 소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과 양산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양산과 운영주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력화 이후 3년 안에 AS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가 정비 데이터입니다. 크게 보면은 기술 자료 중심인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야전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AS 요원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정비 관리 데이터. 그 다음에 3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품 단종에 대한 데이터. 크게 양산 단계에서 세 가지 데이터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정비 관리 데이터와 부품 단종 관리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AS 요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집할 수 있는 AS 항목은 총 112개입니다. 그 중에서는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11개 항목만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이라는 이유는 이 항목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AS 요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다음 이 데이터를 수기로 기록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한 데이터가 확보됩니다. 원칙적으로 정비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은 현재 저희들이 제공된 수리 부서의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신뢰도의 변화성을 보기 위한 건데 이런 한계가 AS 데이터를 통해서는 쉽게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정비요원들이 수기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국방부 주관으로 수행한 선도 사업에서 확보된 그 센서 데이터 확보와 그다음 고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적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된 데이터가 장비에서 그대로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지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보안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기 체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반영해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있어줘야 되고 또한 그 장치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 체력적으로 저희들은 신규 무기 체계를 개발한 초기 단계부터 이런 개념의 무기 체계가 어떤 무기 체계가 좋을지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능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이 구성품에 이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확보해야 돼야 되겠다.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 분석을 통해서 이런 구성품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은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회로 분석을 통해서 특성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력, 전압, 전류, 공압, 유압, 진동과 같은 특성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자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태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은 센서를 선정해서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를 부착할 위치와 부착할 센서의 종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희들은 실제로 장비에 발생되는 전자전기 구성품에 나오는 비트 정보와 센서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기구품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DAQ라는 데이터 수집 장치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DAQ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유저들, 고객들한테 직관적으로 장비의 운영 상태를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고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선도 과제를 통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이 다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DIQ라는 데이터 수집 장치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일부 상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본장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현재 장비 데이터를 수집하는 종류는 보시면은 장비에 대한 상태들, 그다음 특성치들, 그다음에 장비가 운영했을 때 그 환경 조건들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고요. 현재
구현되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시면은 현재 장비 갖고 있는 고장 횟수, 장비가 이제 운영했을 때 몇 번의 고장이 발생되었는지를 이제 확인 가능하게끔 직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비가 운영했을 때 고장 간의 평균 시간, 실제로 여기 한번 고장 나서 다음 고장까지의 살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현재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복구할 때까지 그 시간, 실제로 저희 다운타임이라 하는데 다운타임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현재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장비의 고유의 목표인 가용도가 몇 퍼센트, 실제 살아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를 또 확인 가능합니다. 구성품별로 상태 정보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고장난 품목의 상태도 저희들이 확인 가능하고, 그 고장난 품목을 클릭해 들어가면은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이 고장났는지, 그리고 기구품 같은 경우는 특성치 대비 현재 어떻게 변한지, 전격치 대비 어떻게 변한지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현재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장표에 보이는 시스템은 모든 폭의 무게 체계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선도 과제 기반으로 해서 현재 당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최근 개발된 일부 품목에 대한 무게 체계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와 그다음 고장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서 이 데이터 활용하는 목적은 뭐 국방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품목 고장 품목에 대해서 향후 만들 무기 체계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총수명주 비용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그래서 군에서 정비 예산을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리 후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 이후에 양산 이후에 민수와 달리 무기 체계는 생산 라인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리 사전에 수리 부서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그 개발 업체가 좀 차이가 좀 있다면은, 이 국방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장 데이터를 통해서 성능 계량 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실제 개발 업체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특정 업체의 의지만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고장 다빈드 품목을 식별을 했다 치더라도 그 품목에 대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다 상호 방위사업청 포함해서 협의를 봐야 되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소요 제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기관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그 육군 기준으로 5계단의 정비를 군에서 다 했고, 제작업체는 그 필요했을 때 지원하는 정비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군에서는 이제 운영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일단 군 인력도 많이 줄어들고, 그 인력을 줄어들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많이 감소되는 게 군수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비 인력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는 가능한 운영에 중심을 두고 있고, 제작업체에서 전체 책임을 지는 PBL 성과 기반 군수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성과 기반 군수를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실데이터 발생된 데이터는 고장 모니터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실제 수작업을 통해서 작업한 정비 일치를 다 모아서 이런 하나의 PBL 전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야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제 데이터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보안 관계상 그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소유군의 협조를 받아서 한 월 1회 뭐 길게는 2달에 한 번 정도 현장에 출동을 가서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PBL이라는 제도는 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제작업체에서 정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필요합니다. 너희들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한테 지원해 줄래? 나한테 베네핏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리 부속 자체를 업체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좀 위험도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옛날 경험치에 의해서 수리 부속에 대충 몇 종의 비용이 얼마라고 예상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올해 작년 9월 달에 국방부랑 특정 무기체계에서 PBL 계약했던 것처럼 실제로 센서라든가 상태를 통해서 봤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PBL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PBL을 계약한다면 군에서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장비를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가용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가용도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수리 부속이라든지 정비 지원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계약으로 해서 PBL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표는 현재 그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좀 다른 PBL 성과 지표 전산 체계입니다. 이 장표를 통해서 현재 이 장표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저희 정비했을 때 소요했던 시간이라든지 수리 부속 확보했던 시간, 품목들 그에 따른 비용을 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수도 뭐 동일할 거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이 무기 체계가 전략화되고 나서 운영하기까지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30년 동안에 고장이 안 날 수도 없고 또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부품에 대한 단종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부품 단종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체가 어차피 정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품 단종 정보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상용 툴을 이용해서 부품 단위의 그 단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실제로 부품을 개발하지 않고 구성품 단위로 구매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 제작사에 레터를 보내서 단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단종이 되지 않더라도 향후 단종이 발생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또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는 저희들이 체개발 단계부터 실제로 설계가 완료되고 제작이 되는 단계 초기 단계부터 부품에 대한 단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력화가 되기 전에 식별된 부품에 대한 단종 정보는 실장비가 제작되기 전에 대체 품목을 교환을 하고 있고요. 전력화 이후에 발생된 수리 부속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리 부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평균 6개월 정도의 주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종 관련돼서는 현재 그 뭐 민수도 가장 이슈가 되는 품목이고 또 부품에 대한 기술 추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절대 2년마다 계속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이라는 관계, 그다음 기술 유출이라는 문제 때문에 군과 민과 그다음 업체가 데이터에 연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시제 업체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연구개발 단계와 그다음 생산 단계, 그다음 후속 지원하는 정비 단계에 데이터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3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26년도까지 해서 현재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생산, 정비까지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PBL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26년 정도가 되면은 현재 연구개발하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양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국방부 로드맵에 따르면 26년도까지의 통합 데이터가 구축돼서 민간에 제공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군의 데이터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돼서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의뢰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현재 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한 지가 국방부는 오래되지 않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활용 사례가 좀 많이 없습니다. 현재 그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 보안 측면은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된다면은 향후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발표 때는 진짜 방산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통해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좀 빨리 마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 타임이 또 있어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필드에서 개별적으로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방산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례 관련해서 LG 넥스원의 권기산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부품 제조 혁신 사례를 주제로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1팀의 정창모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창모 팀장님은 그 경영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는 현대모비스의 AI COE 조직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이끌고 계십니다.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전사 경영 이슈를 AI, ML 기술을 이용하여서 해결하는 인하우스 AI 기술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정창모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제조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차가 달리고 서고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전동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전기 구동장치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산된 부품들을 덩어리로 모아서 모듈이라고 하는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프론트 모듈, 뒤에 들어가는 리어 모듈, 그리고 운전자가 앉는 칵핏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조립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센터라든지 정비소 같은 데 가셔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도 현대모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52조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한 9위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할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첫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POC 형태로 검증해보는 단계,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넘어가면 분석 전문가 조직들을 갖추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한두 개 성공을 이루는 단계, 이게 한 안정화 단계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업무에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이제 확장 단계가 될 텐데, 저희가 생각하고 꿈꾸는 AI의 모습은 확장이나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가 되겠지만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실험 단계라든지 안정화 단계 초기에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AI가 확산되는 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프레셔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실제로 조직 차원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 같은 것들, 정책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술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AI를 적용한다는 게 AI를 활용하는 업무 혁신으로 가기에는 또 하나의 과외 일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밸류체인들을 좀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부터 생산하고 그것들을 디스트리뷰션하고 마케팅하는, 그리고 R&D하는 기능들까지 전체적인 가치사슬 해서 인공지능은 어느 부분에서나 다 도입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뭐 총무 인사 이런 시어드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 인공지능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어디에 더 많이 적용되는지를 좀 보면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AI부터 엔터프라이즈 AI, 에브리데이 AI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AI는 AI의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고요. 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제 메타죠. 메타, 그리고 MS 같은 빅테크들이 모형의 기반을 개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AI는 모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한 기반 모형들을 가져다가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데이 AI는 챗 GPT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AI를 개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코드를 짤 수 있는 기술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가 없어도 단순한 서비스로서, 저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쓰는 것처럼 서비스 기능의 하나로서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엔터프라이즈 AI를 거쳐서 에브리데이 AI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챗 GPT 이후에 관련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내년이 되면 아마 코파일럿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에브리데이 AI의 트렌드를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하나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엔터프라이즈 AI 측면에서 어떻게 제도를 고도화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과제를 모으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가 얼마나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사업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해서 핵심 과제, 주요 과제, 선별 과제에 이름을 붙여서 과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에 맞게 데이터 분석가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현업과 데이터 과학자가 1대1로 매칭해서 페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도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좀 작은 과제 같은 경우는 현업들을 2개월 정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양성한 후에 그 양성된 그 데이터 과학자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몇 년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이
6개월에 하나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게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V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의 모터, 전기차가 가는데 필요한 모터는 헤어핀이라는 구리선을 구부린 머리핀 모양으로 구부린 것들을 막 꽂아가지고 모터를 만드는데 그 구부린 헤어핀 모양의 구리선이 일정한 형태로 포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리선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 안 돼서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구리선의 물성, 인장 강도, 신율, 항복 강도 같은 물성의 데이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것들을 만드는 설비의 세팅 값이 문제인 건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뽑아가지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보고 최저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이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자들이 로봇팔이 막 움직이는 위험지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위험지대에 들어갔다는 걸 인식하고 로봇팔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실제 공장에서 한 20개 라인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를 용접하는 그 공정인데요. BMA라는 게 그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는데 배터리 팩이 있으면 그거를 튼튼한 이런 스테인리스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그 레이저를 쏩니다. 굉장히 그 미세한 그 레이저 공정이고요. 만약 저게 잘못됐으면은 차가 운행하면서 배터리가 덜컹거리기 때문에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험이 있는 공정입니다. 이 그 용접들이 잘 됐는지를 그 검사하는 공정인데요. 보시면 저 레이저 용접을 할 때 그 플라즈마의 파형이 나오는데 그 파형을 가지고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파형들이 쭉 시계열로 있고요. 이 시계열로 있는 플라즈마 파형이 이게 용접을 계속 하다 보면 용접 렌즈, 초점을 맞추는 렌즈에 오염이 생겨서 그 오염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그 표준화 정규화 처리를 이제 그 실시를 하였고요. 그 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용접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골라내는 이상치 검사를 그 원디 1차원 CNN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상치를 잡아내는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POC 개념 검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고, 통계학 쪽에서도 수요 예측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다루는 부품의 수들이 수십만 가지가 넘다 보니까 이게 물류 코스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가 많은 부품, 굉장히 많이 팔리는 부품은 과거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팔리는 제품은 과거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잉 모델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은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영과잉 수요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순환, 중순환 이런 거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뜻이고요. 그런 부품 수요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 수요가 없는 제품들에도 그 수요를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개발했고, 수요가 특정한 트렌드가 없더라도 그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프로펜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그 수요들을 도메인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전에는 수요 예측률이 60% 이하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80% 이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과제들 외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앞에서도 뭐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난리지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합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별로 다 사일로가 있고 KPI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는 현업의 전문가가 저희 조직으로 파견을 와서 함께 데이터 분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TFT를 구성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연간 10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볼트와 너트를 조일 때 그것들이 제대로 조여졌는지를 예전에는 회전수만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볼트와 너트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차체의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레스 같은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회전수로만은 그 품질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에서 제대로 체결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미 공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의 그래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설계나 해석 쪽에서도 목표한 설계치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설계해야 그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지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그래서 해석을 자동화하는 그런 모형들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강력한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보다는 사실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의 주행 영상들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씨 조건이라든지 도로의 조건, 각 나라마다의 도로의 특징, 도로 주변의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처럼 가상으로 만드는 툴들이 이미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게임과 같은 가상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영상을 실제 영상처럼 트랜스퍼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이런 과제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좀 작은 단위의 과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2개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접 현업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최근 챗 GPT 이후에 그 에브리데이 AI 쪽에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뉴스나 보고서 이런 외부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그것들을 요약하고 핵심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런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이게 분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변화 관리의 문제고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확산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몇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들을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해커톤을 한다든지 어제 이제 그런 행사를 막 마치고 왔는데 또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관심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뭐 통계 기법, AI 모델 어떤 키워드들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자동차라는 부품 쪽의 도메인에 와버리니까 이게 이렇게도 적용되구나.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어차피 현대 모비스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좀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이면 저희도 자율주행 완벽한 자율주행이 구현된 차를 좀 탈 수 있을까? 예. 저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전기차를 살 때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실제로 3단계 이후부터는 그 전기 자동차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인 문제만으로는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그 사고의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그런 윤리적인 판단 같은 것들도 알고리즘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의 뭐 예상이 100% 맞기는 어렵지만 4단계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은 지금 한참 자율주행차가 각광받았던 2, 3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IoT로 전체적인 자동차들 간의 커넥티드 카가 이루어지는 2030년 이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또 추가 질문 뭐 개인적으로 질문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 사례 관련해서 현대 모비스의 정창모 박사님에게 감사 말씀 드리면서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